네, 730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검찰이 각종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여야 의원들을 소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12년 저축은행 비리 사건 이후 또다시 여의도에 이 검풍주의보가 내려진 것 같은데요. 여의도 정가에 술렁이고 있는 이 사정정국, 검찰이 이번에는 관파의 뿌리까지 도려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 강현재 변호사와 함께 정치권에 불고 있는 사정바람 잠시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재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현역 의원들 줄 소환이 이어지고 있는데 왜 지금이었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시기를 조절했다는 느낌은 분명히 듭니다. 왜냐하면 730 재보선 전에 만약에 야당 의원들의 이런 혐의를 인정해가지고 소환을 하겠다라고 밝혔으면 또 표적 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하는 그런 논란이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선거가 끝나고 지금 현 시점에서는 특별히 무슨 표적이나 무슨 탄압이나 이미지가 별로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시점에 소환했을 가능성이 많고요. 이거를 오히려 이 정치권의 무슨 표적이나 이런 부분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반 대중들은 유병헌 수사가 지금 굉장히 지지분진하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검찰이 출구 전략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많이 도는데 그것 때문에 그걸 좀 덮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권 인사들 많이 부르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여야의 균형까지도 좀 맞춘 것 같고요. 2명, 3명. 그러니까요. 참 공교롭게도 원래 수사라는 것은 혐의가 있으면 그냥 원칙대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하는 것이 원칙적인데 또 괜한 오해를 부를까 봐 검찰이 아주 적절히 시기적인 면에서 그다음에 양 당의 면에서 조절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조현룡,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새누리당 쪽의 의원으로 두 분이 문제돼 있고, 근데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아쉬운 부분은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알다시피 진작에 아들 집에서 6억 원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재보선이 있다는 이유로 아마 조금 늦추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발빠르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서 그때그때 진행되는 부분들을 좀 국민 앞에 좀 보여주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피의자로 소환되는 게 아니라 참고인으로 소환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그런 의혹을 제기할 가능성이 많지만 사실상 이게 3천만 원 운전기사가 갖고 왔던 3천만 원과 아들 집에서 발견된 6억 원이 어떤 돈인가, 과연 이 돈의 용도가 뭐냐, 정치 자금인지 아닌지. 그래서 운전사가 갖고 온 3천만 원은 박상은 의원은 이제 변호사 비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돈의 용도, 이 돈의 목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아직 소명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수사가 좀 길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조금씩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조현룡 의원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준 쪽 받은 쪽 얘기가 다 나와서 이제 확실하게 이 사람 수사할 때가 됐다라고 한 거고요. 박상은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 운전기사가 먼저 폭로를 하고 그래서 뒤져봤더니 아들 집에서도 돈이 나오고 그럼 이 돈은 뭐지? 라고 해서 이 돈을 찾자는 거고요. 또 하나는 한 건에 지금 야당 의원 3명이 같이 지금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교 이름에 직업자 빼줬는데 그 입법 활동에 돈이 흘러간 정황이 포착이 된 거고 이 여러 가지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혹시요 더 있을까요? 이런 줄줄 소환이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제 세월호 사고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뭐 철피하니 뭐 이제 해피하니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이 철도와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비근하게 호남 고속철만 관련해도 1조대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철도 레일 관련은 부품 하나 납품하면 1,000억 원 이상의 그 이권이 걸려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돈이 정관계나 이 철도 이사장이나 뭐 철도 기관 쪽으로도 돈이 흘러가는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 지금 몇 명을 가지고 과연 이 몇 명만 가지고 이 이권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이게 정치권으로 더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현룡 의원 한 사람한테 돈 줬다고 그 이권을 다 딸 수는 없을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보면은 그 입법 로비를 할 때 여야를 막론하고 양쪽에 다 하는 것이 원칙처럼 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두 명만의 의원이 소리를 내는 것으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또 여러 명의 의원들을 엮어서 대대적으로 로비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뭐 철도 비리뿐만 아니라 지금 그 새정치민주연합에 문제되고 있는 그 예술종합학교 같은 경우에도 여러 명의 의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는 정황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줄줄이 더 엮여 있을 가능성이 많죠. 다만 이제 검찰이 봤을 때 그 혐의의 정도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뭐 무조건 다 전원의 혐의가 있어 보이는 사람들 다 소환하거나 이렇게 대대적으로 할 것 같지는 않고 어느 정도는 좀 선을 긋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중에 방금 전에 속보가 하나 왔는데요. 일본이 그 해마다 뭐 방위백서 내지 않습니까? 독도가 10년 연속 일본 땅이 납니다. 참. 이 소식은요, 이따가
대담 다 끝나고 시간 혹시 나오면 한 번 더 전해드리도록 하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하고 시작하는. 그러니까요. 지금 정치인들 금품 수사 이 사건의 뭐 대부분 뭐 아니라고 하는 분들이 다 대부분입니다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뇌물 사건으로 볼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뇌물 사건의 특징이라는 게 이 뭐 현찰로 탁 갖다 주거나 이러면 사실 입증이 어렵다는 점도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제 뇌물죄 수사할 때 제일 문제가 통상 뇌물을 주는데 이렇게 계좌로 쏴주는 사람도 거의 그렇죠. 없잖아요. 예. 굉장히 은밀한 공간에서 둘만의 공간에서 돈을 건네주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최초의 돈이 건너갔다는 정황 자체가 입증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터졌을 때 돈을 준 사람이 이제 보통 나는 이런 거를 로비하기 위해서 돈을 줬다라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받질 않았다고 하면 굉장히 수사가 좀 곤란해지거든요. 아하. 근데 이 천신만고 끝에 돈을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해줘도, 그러니까 돈이 오갔다는 게 확인이 된 다음에도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직무와 관련해서 돈을 줬는지, 그렇죠. 이게 대가성. 대가성이 있는지 이 부분까지 입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상 뇌물죄로 처벌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김영란법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공직사의 관련 없어도. 청렴성이나 국민들로부터 신뢰 회복을 하려면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공직자한테 돈을 줍니다. 예.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렇죠. 다 이유가 있는 돈인데 밥 한 끼를 일반인이 사도 그렇죠. 다 다 이유가 이유가 있는데. 있는데 그거를 나는 아무 무슨 직무 관련성도 없이 돈을 받았다고 보통 발뺌을 하고 그것 때문에 처벌을 못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 대한 신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을 계기로 앞으로 조속히 김영란법이 좀 통과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뇌물죄 변호사님이 봤을 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뇌물죄에 걸리지 않고 뇌물을 주는 방법을 왠지 우리가 가르쳐주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그런데요. 네. 특히 우리 지금 5만 원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현금 수수가 굉장히 활발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백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돈을 주고 또 돈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현금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 사실 자체로 예를 들어 뭐 사진을 찍어 놓는다든지 뭐 녹취를 했다든지 내가 돈을 줬는데 또는 돈을 받았는데 그런 예. 녹취,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남기지 않는 이상은 아하. 돈을 준 사람이 줬다고 해도 받은 사람이 받은 적이 없다고 해버리면 증거가 없고 예. 둘 다 입을 맞춰서 준 적도 없고 받은 적도 없다고 해버리면 일단 증거가 없어요. 거기서 일단 많이 이제 수사상의 장애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받은 사람한테는 증거 없겠죠. 돈 받아놓고 돈 받았음 일자 뭐 적어놓을 사람 없는데 적어놓은 거 없죠. 준 사람한테는 왜 최근에 강서 재력가 네. 사건 같은 경우에 뭐 장부가 있죠. 자기만의 근데 그런 지금 게 있죠. 그 재력가 장부 같은 경우에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그 재력가 장부에 기재된 것만으로는 그 사실이 정말 그 기재된 그대로 이 사람이 줬는지. 현실로 줬고 그 상대방이 직접적으로 그걸 수령했다는 것에 대한 증거는 못 된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그런 오랫동안 기재된 장부가 있으면 돈을 주고받은 정황까지 또 입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의 문제가 또 있기 때문에 예. 그 장부만 가지고 처벌하는 게 사실상 힘들죠. 장부는 최대한 뭐 좋게 봐줘도 돈이 갔다라는 부분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사실 뭐 서울 예술종합학교 학교의 장부에는 들어있지만 받은 사람의 이 대가성이나 물론 법을 바꾼 데는 뭐 이런 앞장서서 예를 들어서 입법 활동을 했으니까 발의라는 걸 했으니까 대표 발의도 하고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그러면 돈 받아서 한 거냐? 이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법을 바꾼 데는 그만의 논리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각 당의 입장을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이군요. 새누리당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대략 이런 분위기라 합니다. 화면 뒤에 함께 보여주시죠. 네,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어제 김무성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절대 선거에 압승했다고 해서 무슨 뭐 이상한 모습 보여주지 않겠다. 솔직하게 다 소환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사실 여당으로서도 뭔가 혁신 뭐 이러면서 새롭게 나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번 사실 730 재보선에 압승을 했지만 그 압승이 새누리당과 정부가 잘해서 압승했다라고 보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공천파동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소위 새정치민주연합의 자살골 때문에 새누리당이 이긴 것이지 새누리당이 잘했다는 느낌은 전혀 없는데 여기서 지금 이번에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던 게 혁신과 혁신보수잖아요. 그렇죠. 혁신이라는 것은 이제 국민들이 와닿게 이제 새누리당이 변하고 있구나는 걸 알려줘야 앞으로 새누리당이 향후에 이제 총선과 이제 뭐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시점에서 11대 4로 이겼으니까 우리는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았으니까 우리 뭐 수사 대충 해도 되라고 하면은 다시 또 국민들은 또 그에 대한 심판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 생각에는 제가 알기로 그 수사를 떠나서 내부적으로도 좀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죄 무죄를 떠나서 내부적으로 조사해서 뭔가 부적절한 대가를 받았다는 게 입증이 되면은 출당 조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다음은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죠.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박범계 원내대변인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답니다. 짜맞추기 수사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긴장감을 늦추지 않을 수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4선, 3선 의원들이에요. 이 중진급 의원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당이 힘든데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범계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짜맞추기 수사가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그 수적으로 두 당의 어떤 균형을 맞춘 듯한 수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그 개별 의원들께서 저는 정식으로 정말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뭐 정치적인 어떤 탄압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 이전에 철저히 소명을 해서 무혐의를 입증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다만 아까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이제 잘해서 된 것이 아니니까 최대한 조심을 하신다고 하지만, 역시나 세월호 사건 관련해서는 교통사고 얘기 또 나오고, 또 그 세월호 유가족분들을 노숙자라고 하는 얘기들이 또 나오는 거 보면은, 김무성 대표께서는 굉장히 조심해서 막 단도리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어느 정도로 혁신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고, 네. 어차피 지금 새정치연합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비대위 체제에 지금 모든 것이 쏠려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 의원들의 수사 진행 부분에 크게 지금 부각시켜서 포커스를 맞추거나 방어를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거죠.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이게 표적 수사다라고 할 게 아니라, 일단 혐의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본인들이 소명을 할 수 있게 하고 검찰 수사에 당연히 당당하게 응하겠다라고 해야지, 자꾸 이렇게 탄압, 표적 이쪽으로 가면 이 세월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 표심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또 이런 식으로 가면 국민들로부터 좋은 모습 보이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당당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좀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혐의 받고 있는 개별 의원들은 다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신이 혐의가 없음 정도로 다 입장 발표는 했고요. 굉장히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입장 발표를 했으니까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죠.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을 가지고 의원이 무조건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입장을 취하고 있진 않죠. 보호해줄 명분도 없고요. 그렇죠. 비리와 관련된 거니까요. 본인 스스로가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요. 네. 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5만 원권 생긴 다음에 수수가 활발해졌다고 했잖아요. 회수는 정말 안 되고 있대요. 그렇죠. 이게 5만 원권 시중에 풀어놔야 한 30% 이상이 지금 회수가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회수율이. 박상은 의원만 해도 집에 6억 원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5만 원권이 보관이 워낙 용이하다 보니까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또 다른 불법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현금 상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형사 사건 다루시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게 돈 줄 때 5만 원권 줬다는 게 만 원권 줬다는 사람들보다 5만 원권 줬다는 사람도 많죠? 일단 가방 하나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의 액수가 다르잖아요. 처음에 이게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이제 만 원권이 아니라 더 높은 수준의 5만 원권, 10만 원권의 지폐가 생겨야 된다고 얘기가 나왔을 때 가장 우려됐던 부분이 그거였습니다. 앞으로 5만 원권이 생기면 유통보다는 누군가의 뇌물이나 이런 데를 훨씬 용이하게 쓸 수 있고, 옛날 같으면 큰 가방 2개를 들고 가야 될 걸 조그만 쇼핑백 하나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이 5만 원권의 존재가 양날의 검이죠. 그러니까 물론 이게 시중에 유통이 많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것도 분명히 문제지만,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따라서 큰 가치의 지폐가 필요한 것도 분명히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게 그렇게 악용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까지 이제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상황이. 혹시 화면에 아까 돈다발 화면 있습니까? 그 화면 좀 잠깐 볼까요? 옛날에는 사과 박스 이게 2억 원 그랬는데 지금은 20억이었나요, 참? 이게 예전에는 트럭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모닝으로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만 원짜리입니다만, 만 원짜리보다 5만 원권이 저렇게 많이 유통이, 특히 이제 비리 현장에 유통이 되면서 저 문제도 좀 다시 한번 짚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봤습니다. 또 뇌물죄와 관련돼서 우리가 여러 가지 팁을 주는 것 같아 좀 그렇긴 한데, 이제는 식사나 술이나 향응이나 공연 티켓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걸 받는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오히려 명확히 증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잣대를 엄격하게 되면은 어쨌든 선물도 가격 책정이 가능한 물건이기 때문에 뇌물로 의유를 댈 수가 있어서, 이런 거는 오히려 일체 안 받고 밥도 안 먹고 하지만 5만 원권 현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잘 받으면 증거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1년 번호 써두는 경우가 없잖아요. 수표랑 좀 달라서. 그래서 5만 원권이 안 돌아다니는 게 참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아마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금 국무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아마 대통령이 이 얘기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한민구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개 숙인 국방장관, 국민께 죄송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청와대는 지금 육군 참모총장이든 합참의장이든 문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보이고 있는데, 장관이 죄송하다고 해서 끝날 일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일이 터지면 누구를 얼마나 강하게 처벌하고 누구까지 책임지고 항상 이 문제가 이슈가 되는데요.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앞으로 이런 사건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렇죠. 2005년도에 이제 총기 난사 사건이 생기고 그때 이제 관심병사 제도가 도입이 됐는데, 네. 앞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나 고위험군의 사람들은 군에서 좀 케어를 하겠다라는 취지였는데, 그게 사실 굉장히 형식적으로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A급, B급, C급으로 세 개로 나눠져 있는데, B급에는 극빈자는 전부 다 B급이에요. 정신 여부랑 상관없이. 또 동성애자는 전부 C급. 예. 그러니까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을 해놨다는 거예요. 실제 정신 상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 A급, B급, C급을 나누는 사람들도 일반 민간의 정신병 전문의가 아니라 그냥 군 내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지목이 된 사람들이 실제로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이 C급으로도 분류가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는데, 이걸 사실 관심병사 제도를 제대로 운영을 해서 실질적으로 민과 군이 좀 합쳐서 사실상 좀 제대로 케어를 해야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텐데, 누구를 문책하고 누구를 처벌하고 해서 끝내면 다음에 이런 일들은 계속 빈발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본질적인 해결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질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는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나게 보고 체계도 좀 잘 갖춰져야 그렇죠. 되는데, 한민구 장관이 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저희도 그날 보도를 좀 다른 언론보다 집중적으로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거 보고 아셨답니다. 한민구 장관이요, 이 사건 언제 알게 됐느냐라고 하니까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책임 떠넘기기일 수도 있습니다. 국방장관 되기 전의 일이라는 걸 강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도 얘기가 지금 돼야 되겠고요. 시간 관계상 이 질문보다는 다음 질문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겠습니다. 왜 이렇게 군대 폭력이 이어지느냐, 이런 얘기들을 전문가들에게 저희 질문을 했습니다. 물어봤더니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10대 폭력이 군대까지 이어진다. 결국 군대 가서 선임병이 밑에 병사 때리는 거는, 이 친구들은 군대 오기 전에도 문제가 있었던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조폭 깡패라고 아예 대놓고 이번에 윤일병 때린 병장도.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긴 말이 필요 없죠. 사실은 그 어릴 때부터 인성교육 얘기를 우리가 또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요즘 지금 10대들의 폭력성이 굉장히 점점점 잔혹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 가정교육부터가 조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고, 학교에서도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굉장히 경종을 울리는 그런 강도 높은 교육을 하기보다는 선생님부터도 그 입시 교육에 맞춰진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교육의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한 30초만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사실 자유분방한 그런 20대 청년들이 군대에 가면서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잖아요. 거기다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총기 같은 살상 무기까지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일반 사회 단체보다 그게 일단 필요하겠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전에 사회에서 어떻게 인성교육하느냐도 문제지만, 군대에 들어와서 군대가 또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 두 가지가 투트랙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강현재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을 말씀 고맙습니다.